재혼한 거니? 아닙니다. 그럼 그 아기는 어디서 온 거야? 말해라. 그 아기가 왜 우리 지은이를 그렇게 닮은 거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의 아이입니다. 뭐라고? 지은이가 생전에 난자를 냉동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꼭 아이를 낳아달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도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들, 옷장 속 단정하게 걸린 원피스들, 화장대, 서랍 안에 립스틱과 향수병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하고 환기하며 마치 딸이 곧 돌아올 것처럼 방을 관리했으니까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11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며 딸의 책상 위 액자를 스쳤습니다. 웃고 있는 딸의 얼굴. 32살, 한창 예쁠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은아. 나도 모르게 딸의 이름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딸 없는 이 집, 딸 없는 이 삶에.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이미 차려져 있었지만 둘이서 먹는 밥상은 언제나 너무 컸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제 목소리에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지은이 방 정리했어? 네. 먼지 쌓이면 안 되잖아요. 당신, 이제 그만. 조금씩이라도 놓아줘야 하는 거 아니오?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놓아주다니요. 제 딸을 어떻게 놓아줍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가진 건 딸 하나뿐이었는데 젊은 시절 저는 시댁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갖 서름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찬바람, 시누이들의 비아냥,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10년을 기다려 겨우 늦둥이로 낳은 게 딸이었지만 저는 그 아이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습니다. 딸만 있으면 됐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밥을 먹는 내내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 그 목소리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위.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사위는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깊어진 주름, 낡은 옷차림. 3년 전 딸의 장례식 때 봤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위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가, 슬픔이, 원망이 한꺼번에. 마음속으로는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딸을 지키지 못했잖아. 네가 있었는데 왜 우리 딸이 혼자 아파해야 했어? 왜 네가 살아서 여기 서 있는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아니 사위, 무슨 일로 왔니? 그게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사위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흰 봉투였습니다. 이건 지은이 제사 때 쓰시라고. 제가 모은 돈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필요 없다. 어머님, 필요 없다고 했어. 우리 딸은 이미 죽었어. 네가 뭘 갖다 준다고 달라지는 게 있겠어?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할 것 없잖소.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년 전에 말했잖아. 이제 핏줄도 끊겼으니 더 이상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또 찾아왔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는 뭐가 더 할 말이 있어? 사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봉투를 현관 신발장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축 처진 어깨, 느린 걸음걸이, 3년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이는 뒷모습. 지은이가 사랑했던 사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딸이 떠난 이상 저와 저 사람 사이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핏줄도 인연도 아무것도.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너무 심했소. 사위도 지은이를 잃고 힘들었을 텐데. 힘들긴요. 3년 만에 나타나서 돈이나 갖다 주고 가는 게 뭐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제 사위 얘기하지 마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또 나타난 거야? 왜 자꾸 상처를 들쑤시는 거야? 손이 떨려서 물 한 잔을 마셨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옆에 누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사위는 요즘 어떻게 산대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소.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없었으니 그렇겠죠. 연락할 이유도 없고. 당신은 정말 그 사람이 밉소? 남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운가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운 건지 원망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냥 보기 싫은 건지. 저 사람을 보면 자꾸 딸이 생각났습니다. 딸이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내가 있었는데 왜 우리 딸이 혼자 아파했어야 했어? 내가 지켜줬어야지.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딸만큼이나 아파했을 거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아니야, 생각하지 마.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과거도 아무것도. 그저 딸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제 곁에 있었던 따뜻한 딸만.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딸이 떠난 지 3번째 겨울이. 사위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아직도 현관 신발장 위에 그대로 둔 채였습니다. 만지고 싶지도 열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없었던 일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문득문득 현관 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얀 봉투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여사와 이 여사였습니다. 아니, 그 집 사위 말이야. 요즘 쓰레기장에서 폐지 줍는다며? 맞아. 내가 직접 봤어. 며칠 전에 아침 일찍 지나가는데 거기서 박스 정리하고 있더라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에휴, 그렇게까지 망했나?
예전엔 회사 다니면서 괜찮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놀란 건 다리를 절뚝이더라고. 많이 불편해 보이던데. 뭐, 다리를? 응. 오른쪽 다리를 많이 저는데 그래도 폐지를 주우려고 박스 들고 힘겹게 움직이더라고. 복이 안 됐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를 절뚝인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말이야. 등에 아기를 업고 있더라고. 아주 갓난아기. 뭐, 아기를?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응. 그것도 업어서 다니면서 폐지를 줍는 거야. 참 안 됐더라. 다리도 불편한데 아기까지 돌봐야 하니. 재혼했나? 그런 것 같아. 안 그러면 갓난아기가 어디서 나왔겠어. 지은이 죽은 지 3년 됐는데. 세상에. 참 빠르네. 아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해서 애까지. 그것도 박 여사한테는 말도 안 하고 말이야. 박 여사는 아나? 그제야 두 사람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계산을 마치고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여사 미안해요. 우리가 괜한 얘기를. 괜찮아요.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다쳤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에휴, 그렇구나. 우리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참 안 됐어요. 다리도 불편한데 혼자 아기 키우면서 폐지까지 주우니. 됐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저는 급히 슈퍼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다리를 다쳤다고? 언제? 왜 몰랐지? 아기를 업고 폐지를 줍는다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오? 무슨 일 있소? 여보. 저는 장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위가 다리를 다쳤대요. 뭐?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요즘 쓰레기장에서 폐지 줍는 걸 봤대요. 다리를 절뚝이면서. 그것도 아기를 업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리를 다쳤다고? 그건 나도 몰랐는데. 당신도 몰랐어요? 당신이 쫓아낸 후로 연락이 없었으니.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구도 몰랐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아기는 또 뭐요? 재혼이라도 한 거래요? 글쎄, 아기가 있다면 그런 것 같긴 한데.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던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리를 다쳤다. 폐지를 줍는다. 아기가 있다. 이 모든 게 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니.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아니야. 재혼했으면 아내가 있을 거 아냐. 혼자는 아니잖아.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폐지를 주었다는 말이, 아기를 업고 있었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 번쯤 찾아가 봐야 하는 거 아니오? 다리를 다쳤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게 분명하오. 그 사람 일은 이제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래도 한때는 우리 사위였잖소. 지은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지은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왜 3년 만에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며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밤만 되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위가 쓰레기장에서 폐지를 줍는다는 말이, 다리를 절뚝인다는 말이, 아기를 업고 있다는 말이.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남편 몰래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했던 쓰레기장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쓰레기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멀리서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을. 사위였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등에는 천으로 된 아기띠로 갓난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위는 박스 하나를 들어 올리려다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불편한 다리 때문에 균형을 잡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기를 보호하려는 듯 몸을 웅크리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저렇게까지 힘들었던 거야? 사위는 다시 박스를 들어 올려 낡은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황급히 박스를 내려놓고 아기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조금만 참자. 사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위는 아기를 내려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흔들어주며 달랬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기는 아기의 눈매, 코, 입술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 아기 때의 모습을. 재혼해서 낳은 아기가 어떻게 우리 딸을 그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위의 불편한 다리를, 수척한 얼굴을, 그리고 품에 안긴 딸을 닮은 아기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 다리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절뚝이면서. 그리고 그 아기는. 저는 아기를 가리켰습니다.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를 더 꼭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혼한 거니? 아닙니다. 그럼 그 아기는 어디서 온 거야? 말해라. 그 아기가 왜 우리 지은이를 그렇게 닮은 거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이의 아이입니다. 뭐라고? 지은이가 생전에 난자를 냉동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부탁했어요. 꼭 아이를 낳아달라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3년 동안 전 재산을 모아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2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쳤고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럼 빚도 많이 졌습니다. 치료비며 대리모 비용이며 다 갚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주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구나. 어머님께서 저를 쫓아내셨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유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로 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꼴로 찾아가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핏줄 끊겼다고 하신 어머님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사위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사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수척한 얼굴을, 불편한 다리를, 그리고 품에 안긴 손주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 몰랐네. 하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네. 내가 사위를 쫓아냈으니 이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사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를 다시 등에 업고 다리를 절뚝이며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의 모습이, 아기의 얼굴이,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어디 아프오? 얼굴이 왜 그래요? 여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사위를 봤어요. 뭐? 어디서? 쓰레기장에서요. 아침에 몰래 가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많이 다쳤더라고요. 절뚝이면서도 폐지를 주우고 아기를 업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아기는 누구 아이요? 지은이. 우리 지은이 아이래요. 뭐라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생전에 난자를 냉동했대요. 그리고 사위한테 부탁했대요. 꼭 아이를 낳아달라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이 없었소? 내가 쫓아냈잖아요. 핏줄 끊겼다고.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태어났으면 말을 했어야지. 그게. 저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전 재산을 다 썼대요. 대리모 비용이랑. 그런데 아기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다리를 크게 다쳐서 회사에서도 잘렸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빚이 많대요. 치료비며 뭐며. 그래서 폐지를 줍는 거래요. 다리가 불편해서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대요. 세상에.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가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모르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소. 여보, 사위를 찾아가야겠소. 지금 당장. 하지만 당신이 쫓아냈든 뭘 했든 그건 우리 손주요. 우리 지은이가 남긴 핏줄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위가 어디 사는지 아오? 몰라요. 이사 갔다던데. 그럼 쓰레기장 이리도 가봐야 되겠군.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보겠소.
당신도 같이 가오. 여보,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소.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바로 잡아야지.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침대에 앉아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몰랐어. 내가 그런 부탁을 했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아기를 원했는지. 엄마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의 방을 돌아보다가 문득 책장 사이에 끼워진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꺼내보니 표지에 우리 아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펼쳐보니 딸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5일. 우리 아기야, 아직 너는 이 세상에 없지만 엄마는 너를 이렇게 만나고 있어.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 아마 1년. 길어야 1년 반이래. 임신을 하면 안 된대. 내 몸이 견디지 못한다고. 하지만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결정했어. 난자를 냉동하기로. 민우 아빠한테만 말했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말 못했어. 우리 엄마는 반대하실 게 뻔하거든. 당신 몸도 힘든데 무슨 아기냐고 그냥 치료나 잘 받으라고 하실 거야. 하지만 난 너를 남기고 싶어. 이 세상에 내가 살았다는 증거를, 민우 아빠와 내가 사랑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 저는 노트를 들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2년 7월 12일. 오늘 난자 냉동 시술을 마쳤어. 민우 아빠가 손을 꼭 잡아줬어. 내가 떠난 후에 꼭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했어. 전 재산을 써서라도 괜찮다고, 꼭 낳아달라고. 민우 아빠는 울면서 약속했어. 우리 아기야, 엄마는 너를 직접 안아보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아빠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를 안아주실 거야. 엄마를 용서 못하시더라도 너만큼은 사랑해 주실 거야. 넌 꼭 태어나야 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노트가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간절했는지. 다음 날 이른 아침, 저와 남편은 쓰레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딸의 태교 일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에 도착했을 때 사위는 어제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박스를 정리하고 등에는 아기를 업고. 사위, 남편이 먼저 불렀습니다. 사위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위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아기를 내려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사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어제 찾았어요. 저는 태교 일기를 사위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지은이가 쓴 거죠? 우리 아기한테 쓴 편지들. 사위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가 이런 걸 남겨뒀었군요. 왜? 사위, 왜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어머님께서 반대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장례식 날 어머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핏줄이 끊겼다고
더 이상 올 이유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위, 그때 일은 미안하다. 우리 딸 유언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가 전혀 몰랐구나.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위가 3년 동안 혼자 그 모든 걸 견뎠잖아. 사고까지 당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빚까지 지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사위가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이를 보면 지은이가 보입니다. 눈매도 웃는 모습도 모든 게 지은이를 닮았습니다. 저도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딸을 닮았습니다. 너무나도. 사위, 어디 살고 있나? 남편이 물었습니다. 근처에 삽니다. 근처에 단칸방이지만 둘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싱크대 하나 있는 곳이지만 서연이랑 둘이 살기에 괜찮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손주가 그런 곳에서 사위,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게. 뭐라고요? 우리 집으로 오라고. 사위하고 서연이하고. 어머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사위를 쫓아냈네. 하지만 이제는 돌아오면 좋겠네. 사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님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은이도 지키지 못했고 지금은 이 꼴이고 사위가 우리 딸의 마지막 소원을 지켰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서연이를 낳고 키웠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를, 우리 손주를 안아보게 해줘. 제발. 사위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저는 그제야 손주를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팔을 뻗자 사위가 서연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서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야, 늦어서 미안해.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딸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이렇게 너를 남겨줘서. 사위와 서연이가 집으로 온 그날, 저는 부엌에서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차리는 가족 식사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사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나을 수 있나? 의사 선생님은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알아보겠네. 장인어른, 우리 가족이잖나.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이었어. 저녁 식사 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3년 만에 4명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많이 먹어라. 제가 사위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사위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사위가 우리 딸의 소원을 지켜줬잖아.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사위를 자꾸 쳐다보게 됐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착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이 사람을 사랑했겠구나. 식사 후 저는 사위에게 딸의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 서연이랑 같이. 사위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지은이 방을 그대로 두셨군요.
네. 딸이 돌아올 것 같아서. 어머님, 이제는 서연이가 이 방에서 자라야죠. 그게 지은이가 원하는 일일 거예요.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를 재우는 사위의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사위는 불편한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며 서연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자거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사위, 이제 그만해. 우리가 있잖아. 제가 말했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합니다. 제 힘으로. 하지만 다리도 불편한데.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야 합니다. 사위의 고집이 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고하긴. 지은이를 닮았네. 하지만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저 역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사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위, 사고는 어떻게 난 거야? 사위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트럭이. 많이 다쳤겠구나. 네. 오른쪽 다리가 으스러졌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연락했어야 했네. 어머님께서 저를 쫓아내셨는데 어떻게 연락을 드립니까? 사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야. 사위 말이 맞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사위를 쫓아낸 것도 3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것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사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러 나갔고 저는 서연이를 돌봤습니다. 서연이는 날이 갈수록 딸을 닮아갔습니다. 웃는 모습도 우는 모습도. 어느 날 저는 사위가 나가는 걸 몰래 따라갔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사위는 여전히 힘겹게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비틀거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는 모습.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위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이제 그만해라. 뭐라고요? 폐지 줍는 거. 이제 그만해. 하지만 자네가 지켜야 할 건 자존심이 아니라 서연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이렇게 무리하면. 서연이는 어떻게? 아빠마저 잃으면? 제발 우리한테 기대거라. 우리가 도와줄게요. 빚도 치료비도 다. 사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사위는 이미 충분히 했어. 혼자서 3년 동안 버텨냈잖아. 저는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쉬자. 사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사위를 안았습니다. 지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지켜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무능해서 무능하지 않다. 사위는 정말 잘했어. 저는 사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딸을 잃고 3년 저는 슬픔에 갇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난 후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를 정말 용서하시는 겁니까?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건 나지. 아닙니다. 제가 지은이를 지키지 못했으니 사위도 아팠잖아. 사위도 힘들었잖아. 저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같이 아파하자. 같이 그리워하자. 우리 딸.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우리는 그렇게 쓰레기장 한복판에서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년 만에 우리는 비로소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같은 아픔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위는 더 이상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알아본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다리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돌보며 매일을 보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으면 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밥 줄게. 오늘은 날씨가 좋네. 산책 갈까? 내 엄마는 말이야. 정말 예쁜 사람이었어. 서연이에게 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의 제잘거림이, 사위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서연이가 오늘 병원에서 예방접종 맞았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많이 울었니? 아니요. 의외로 씩씩하더라고요. 한 번 울고는 금방 그쳤어요. 지은이를 닮았네. 지은이도 참 씩씩했는데. 남편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사위,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다리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계속 치료받으면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을 거래요. 다행이네. 네.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저는 사위의 그릇에 반찬을 더 덜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살도 좀 쪄야지. 네, 잘 먹겠습니다. 사위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제가 예전 회사 동료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은 회사인데 거기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 다리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래요. 사무직이라. 그거 좋은 기회다, 사위.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사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잘 됐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위가 딸아와 함께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사위, 안 그래도 돼.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위, 네, 어머님. 서연이, 정말 잘 키워줘서 고마워. 혼자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 지은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건데. 사위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다리도 불편하고 돈도 없고 서연이 울음소리 들으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얼굴을 보면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났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아닙니다. 제가 지은이 덕분에 사람이 됐습니다. 사위,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 가족이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만나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만나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이 뭔지. 사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어머님께서 저를 쫓아내셨을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을 잃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저는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지. 아닙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잖아요. 딸을 잃으신 슬픔이. 그래도 그렇지. 사위까지 잃을 뻔했잖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는 서연이의 방이었습니다. 사위가 서연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잘 자거라. 사위의 자장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아, 잘 봤지? 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내 딸이 얼마나 예쁜지. 저는 딸의 액자 앞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늦게 알았어.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 그리고 약속할게. 서연이를 엄마 대신 잘 키울게. 내 남편도 잘 보살필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어. 알았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3년 만에 저는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딸은 떠났지만 딸이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사위도,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었다는 것.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위는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다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연이는 날마다 자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네 식구는 공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남편이 서연이를 안고 걸었고 저와 사위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연아, 저기 봐. 비둘기다. 남편의 목소리에 서연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요즘 참 잘 웃네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지은이도 저렇게 잘 웃었는데.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위, 네 어머님. 행복해? 사위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다행이네. 저도 행복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없는 공백은 여전히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 공백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어머님, 응? 지은이가 기뻐하고 있을까요? 물론이지. 사위가 약속을 지켰잖아.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오후 햇살 아래 서연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서로 조심스럽고 상처가 다 아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같은 속도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우리에게 서연이를 남겨줘서. 그리고 미안해. 늦게 알아서. 하지만 이제는 앞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함께라면